400년? 아니, 1400년입니다. 노예제도가 140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대서양 노예무역은 우리 모두 학교에서 배웠죠. 교과서마다 등장하고 박물관이 있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3배 이상 오래 지속되고 지리적으로 훨씬 광범위하고 희생자 수가 더 많았던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페르시아, 인도, 발칸 반도까지 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건 단순한 노예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 착취의 관료적 시스템이었고 수학적 정밀함으로 설계된 고통의 공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오래 지속되었으며 가장 철저하게 잊혀진 인간 착취 시스템입니다. 이슬람 칼리프국들이 14세기에 걸쳐 수행한 노예제도의 실체, 그리고 이게 왜 현대의식에서 완전히 지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들을 소유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린이를 국가재산으로 전환시킨 시스템, 거세를 산업화한 공장, 사막을 가로지르는 죽음의 행진, 경제를 통한 문화적 멸종, 그리고 성적 노예제도를 국가산업으로 만든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랍어 법률 문서들이 있습니다. 유럽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집단 무덤이 있습니다. 상인들의 장부가 있습니다. 모든 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역사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대답은 이 이야기만큼이나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6가지 차원의 공포를 탐험할 것입니다. 첫째, 아동노예제도, 특히 데브시름의 시스템. 둘째, 거세 산업과 그 90%의 사망률. 셋째, 트란스사하라와 동부 노예 무역로. 넷째, 세금 시스템을 통한 경제적 대량 학살. 다섯째, 문명의 문화적 말살. 여섯째, 조직적 성노예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역사에서 지워졌는지. 이건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편안하든 불편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어린 시절 그 자체를 국가 재산으로 만든 정부 정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입니다. 1550년대 어느 봄날 아침입니다. 갑자기 교회 종이 울립니다. 하지만 이건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경보입니다. 오스만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거두러 온 게 아닙니다. 곡식을 요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들을 가지러 왔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들들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다락방에, 지하실에, 숲속에, 우물 안에. 어떤 부모들은 절박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들의 손가락을 자릅니다. 눈을 멀게 합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힙니다.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은 완벽한 표본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손가락이 없는 아들이라도 살아있는 아들이 낫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숨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군인들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수색합니다. 이빨을 확인합니다. 키를 잽니다.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건 즉흥적인 습격이 아닙니다. 이건 산업적 효율성을 갖춘 시스템입니다. 서면으로 된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8세에서 18세 사이 가족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한 아들을 빼앗긴 가족에서는 또 다른 아들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규칙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운지요. 한 가족당 한 아들만 납치하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데브시름의 시스템입니다. 오스만어로 수집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농작물처럼 수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스템은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약 300년 동안입니다. 발칸 반도의 기독교 가정들로부터
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징집했습니다.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알바니아, 보스니아, 이 소년들은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되었고 터키어를 배워야 했고 정체성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니체리, 즉 술탄의 엘리트 보병 부대 또는 궁정 관료, 때로는 최고 권력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심리전의 잔혹함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애원합니다. 뇌물을 줍니다. 울부짖습니다. 때로는 뇌물이 통합니다. 부유한 가족들은 아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족들은 아들이 끌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어두운 반전입니다. 어떤 가난한 가족들은 실제로 아들이 선택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데브시름의 시스템을 통과한 소녀는 제국에서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아들이 대제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천재성입니다. 피해자에게 희망의 환상을 줍니다. 노예제도를 사회적 상승의 기회로 포장합니다. 소콜루 메흐메드 파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세르비아 소년이었습니다. 1505년에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데브시르메에 의해 선발되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바요 소콜로비치였습니다. 기독교 이름입니다. 그는 이스탄불로 끌려갔습니다. 개종했습니다. 재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났습니다. 그는 계급을 올라갔습니다. 1565년에 그는 대제상이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술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자신의 고향을 정복하는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세르비아 마을들을 노예화하는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자신이 왔던 바로 그 마을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바로 그 시스템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정체성 말소의 완성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르비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스만인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지워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잊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납치한 시스템의 완벽한 산물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스톡홀름 증후군의 극단적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설계된 정체성 재구성입니다. 소년들은 어린 나이에 데려가집니다. 뇌가 아직 발달 중일 때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몰입됩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종교, 새로운 충성심. 그들의 과거는 죄로 프레임됩니다. 기독교는 오류입니다. 그들의 가족은 무지합니다.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너무나 잘 작동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가장 강력한 인물들 중 다수가 데브시름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랜드, 비지어들, 제독들, 장군들, 그들은 기독교 소년들로 태어났지만 이슬람 전사들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출신, 공동체와 싸웠고 자신의 옛 신앙을 탄압했으며 자신이 겪었던 시스템을 영속시켰습니다. 숫자를 이야기해 봅시다.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약 20만에서 50만 명의 소년들이 300년 동안 데브시름의 시스템을 통해 끌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20만에서 50만 가족이 파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각 소년마다 울부짖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무력하게 지켜보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마을들은 인구학적 붕괴를 겪었습니다. 구이의 포디니에 같은 마을들, 세르비아의 작은 공동체들은 한 세대 안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남성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만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모들이 딸만 낳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은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저주였습니다. 사랑하지만
이를 운명인 저주였습니다. 세뇌 과정 자체를 살펴봅시다. 소년들이 이스탄불에 도착하면 그들은 분류됩니다. 가장 지적이고 가장 잘생긴 소년들은 궁정학교로 보내집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어, 아랍어, 터키어를 배웁니다. 행정, 법률, 군사 전략을 공부합니다. 그들은 미래의 엘리트입니다. 나머지는 예니체리 군단으로 보내집니다. 그들은 전투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단련됩니다. 그들은 술탄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배웁니다. 두 집단 모두 같은 심리적 처리를 거칩니다. 첫째, 격리. 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접촉이 차단됩니다. 둘째, 개종. 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거부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셋째, 이름 변경. 그들의 기독교 이름은 이슬람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넷째, 언어적 몰입. 그들은 터키어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데올로기적 교화. 그들은 술탄이 아버지이고 제국이 가족이며 이슬람이 진리라고 배웁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 특히 청소년의 뇌는 놀랍도록 적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 메커니즘으로서 이 소년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채택합니다. 저항하는 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순응하는 것은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응합니다. 그들은 적응합니다.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바요에서 메흐메드로, 스테판에서 술레이만으로, 마르코에서 무스타파로 변합니다. 현대의 아동보호 규범과 비교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아동 납치를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로 여깁니다. 우리는 엠버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협약들이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 조약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족에게서 빼앗는 것은 트라우마로 인식됩니다. 심리학적 학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3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시스템은 자기 영속적이었습니다. 데부슈르메를 통해 올라온 남자들은 데부슈르메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방어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세대마다 신선한 소년들을 가져왔습니다. 사이클이 계속되었습니다. 노예들이 노예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 공학의 가장 정교한 형태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변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적의 자식들을 가져다가 당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억압을 시행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작동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소년들이 병사로 재프로그래밍 되는 동안 제국의 다른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나쁜 공포를 산업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세입니다. 이 단어만으로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000년 동안 지속된 산업이었고 90%의 사망률을 가졌으며 수백만 명의 소년들과 남성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무역 기록들, 의료 매뉴얼들, 상인 장부들, 그리고 피해자들, 자신의 증언들. 이집트의 아스완을 상상해 보세요. 9세기부터 19세기까지 여기에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공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년들과 젊은 남성들을 처리하는 공장들입니다. 매년 수천 명씩. 이것들은 비밀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알려진 사업체였습니다. 그들은 주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들은 다른 시설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더 높은 생존율을 의미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7세에서 25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년들의 집단 무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뼈들은 조잡한 외과적 트라우마를 보여줍니다. 도구 자국들, 절단 흔적들, 감염의 증거. 이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프라하의 내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4세에 붙잡혔습니다. 보헤미아 출신입니다. 그는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거세되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나이든 남자로서 그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썼습니다. 그의 말들은 오싹합니다. 천사들이 빼기를 통해 제조되는 죽음의 공장. 그는 그것을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1600년대에 산업혁명 수세기 전에. 왜냐하면 그것이 느껴진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적이었습니다. 통계적 공포를 제시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들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각 숫자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누군가의 형제입니다. 첫째, 30에서 40%가 거세 센터에 도달하기 전에 죽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에서 붙잡힙니다. 그들은 행진합니다. 배에 실립니다. 수송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정에서 죽습니다. 질병, 탈수, 학대로부터. 둘째, 생존자들은 센터에 도착합니다. 수술이 수행됩니다. 90%가 죽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수술을 받은 10명 중 9명이 죽습니다. 감염으로부터, 출혈로부터, 쇼크로부터, 원시적인 의료 조건 때문에, 마취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수술대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들은 며칠 후 열로 죽습니다. 그들의 몸은 집단 무덤에 버려집니다. 셋째, 생존하는 사람들, 즉 6에서 7%만이 판매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제품입니다. 그들은 시장으로 이동됩니다. 그들은 검사를 받습니다. 그들은 판매됩니다. 그들은 하렘으로, 궁정으로, 부유한 집들로 보내집니다. 이제 경제학을 봅시다. 다마스쿠스에 상인 장부들이 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것들입니다. 그들은 거래를 기록합니다. 여기 전형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100명의 소년 구매, 91명 사망, 9명 판매, 총 이익, 상당함.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상인은 100명의 소년을 샀습니다. 그는 그들 중 91명이 죽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이익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9명 내시의 가격이 원래 100명의 비용보다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 고통의 경제학입니다. 높은 사망률은 높은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희소성은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낮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유지할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생존자가 적을수록 각각의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종교적 허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법은 무슬림이 거세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을까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의료 거세자들로 고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들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일을 했습니다. 또 다른 허점, 이슬람 법은 무슬림을 노예화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소년이 붙잡히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거세하고 그 다음 개종시킵니다. 그 순서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가 내시가 되면 그는 이제 다른 범주입니다. 그는 더 이상 완전한 남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규칙들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도적으로 유지된 경제적 논리를 논해봅시다. 현대 산업에서 우리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낭비를 줄입니다. 우리는 생존율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경제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였습니다. 높은 사망률이
경제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격을 높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존율이 50%였다면 내시의 가격은 폭락했을 것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존율이 10%라면 가격은 높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더 나은 의료기술 필요 없습니다. 마취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위생 왜 신경 쓰나요? 소년들은 저렴합니다. 아프리카,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에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급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항상 있었습니다. 목적들을 열거해 봅시다. 왜 내시들이 필요했을까요? 첫째, 통제입니다. 내시는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가족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는 왕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을 찬탈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안전합니다. 둘째, 의존성입니다. 내시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충성심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의존적입니다. 셋째, 하렘의 안전입니다. 이것이 가장 냉소적인 이유입니다. 내시들은 하렘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수백, 때로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주인의 아내들, 첩들, 노예들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남성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남성을 성적으로 불구화합니다. 그러면 그는 안전합니다. 성적 불구화를 자격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렘에서 일하고 싶다면 먼저 거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직 요건입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식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오스만 궁전 기록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하렘 관리자 직위, 필수 자격, 거세, 규모를 강조해 봅시다. 역사학자들은 이슬람 노예 무역 전체에 걸쳐 약 500만에서 800만 명의 남성과 소년들이 거세되었다고 추정합니다. 7세기부터 20세기까지입니다. 300년입니다. 이것은 연간 약 850명에서 150명입니다. 매일 약 10명에서 17명입니다. 매일 300년 동안. 그리고 90% 사망률을 기억하세요. 만약 500만에서 800만이 거세되었다면 그것은 약 4.500만에서 7.200만이 그 과정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량 학살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살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무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였습니다. 이것이 인간 절단에 적용된 과학이었다면 다음 시스템은 대량 학살의 수학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들은 단지 인간을 소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움직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코카서스에서 아라비아로,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그리고 이 경로들은 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의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상상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대서양 노예 무역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것은 끔찍했습니다. 약 250만에서 5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로 수송되었습니다. 400년에 걸쳐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강제 이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노예 무역은 더 컸습니다.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추정치는 약 1100만에서 17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이슬람 세계로 수송되었다고 합니다. 7세기부터 20세기까지 300년입니다. 이것은 대서양 무역보다 3배 이상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브라질인, 카리브해 인구들, 그들은 존재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노예였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노예 무역의 후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남성들은 거세되었습니다. 그들은 재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대부분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셋째, 도착한 사람들은 너무 빨리 일해서 죽었기 때문에 가족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잔지 반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869년 CE입니다. 이라크의 소금 습지입니다. 약 50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금을 채굴하고 있었습니다. 조건들은 지옥 같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습지에 서서 소금을 파냅니다. 하루에 20시간.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물은 거의 없습니다. 의료는 없습니다. 그들은 파리처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14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바스 칼리프국에 대항하여 상당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진압되었습니다.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계속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습지에서 집단 무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0대 초반 남성들의 해골들입니다. 뼈들은 극심한 노동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척추 손상, 관절 질환, 영양실조, 평균 사망 연령은 22세였습니다. 2년에서 3년의 수명, 그들을 사서 일하게 하고 죽게 놔두고 더 많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트란스사하라 경로들로 이동해 봅시다.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약 20개의 무역 회랑이 있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로, 차드에서 트리폴리로, 말리에서 카이로로 이 경로들은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무덤이었습니다. 사망률을 상상해 보세요. 80%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하라를 가로지르는 여정을 시작한 10명의 노예 중 8명이 반대편에 도달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탈수로 죽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피로로 죽었습니다. 열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뒤에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모래 속에 묻혔습니다. 위성 이미지가 증거를 보여줍니다. 연구자들은 위성 이미지를 사용하여 옛 노예 경로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았을까요? 해골 사슬들입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아직 함께 사슬로 묶인 인간 유해의 선들입니다. 수백 년 후 모래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사슬로 묶여 행진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머지는 계속 행진해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끌고 가거나 살아있는 동안 사슬이 풀릴 때까지 오스만 제국에 허용 가능한 손실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식 문서들입니다. 그들은 각 경로에 대한 예상 사망률을 나열합니다. 차드에서 트리폴리 85% 손실 예상, 다르푸르에서 카이로 70% 손실 예상. 이것들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계산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여전히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20%가 살아남으면 충분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스코틀랜드 탐험가이자 선교사입니다. 그는 19세기 중반 동아프리카를 여행했습니다. 그는 노예 카라반들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일기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가슴 아픕니다. 그는 너무 역겨워서 회상할 수 없는 공포에 대했습니다. 그는 길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물을 구걸하는 사람들, 하이에나들이 기다리는 사람들,
한 구절이 특히 눈에 띕니다. 나는 나무에 묶인 어린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약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남겨두었습니다. 죽게. 나는 그녀에게 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 후 죽었습니다. 그녀의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피곤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표준 작동 절차였습니다. 노예가 느려지면 그들을 남겨둡니다. 노예가 아프면 그들을 남겨둡니다. 노예가 반항하면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예가 항상 포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비아 조공 시스템으로 이동합시다. 이것은 600년 동안 지속된 협정이었습니다. 652년 CE부터 1207 16년까지입니다. 누비아는 오늘날 수단 북부와 이집트 남부입니다. 기독교 왕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정복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박트 조약이라고 불립니다. 조약의 조건들. 누비아는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매년 조공을 지불합니다. 얼마를? 400명의 노예들입니다. 매년 600년 동안 수학을 해봅시다. 400 곱하기 600은 240, 0명입니다. 24만 명의 누비아인들이 조공으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더 악화됩니다. 노예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젊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결점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누비아 왕국들이 매년 그들의 가장 좋은 사람들, 가장 건강한 사람들, 가장 젊은 사람들을 보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마다 유전적 흐름이 제거되었습니다. 인구학적 결과를 상상해 보세요. 매년 당신은 400명의 최고의 젊은이들을 잃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인구에서 제거됩니다. 이것을 600년 동안 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구 붕괴입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누비아 유적지들은 15세기까지 점진적인 인구 감소를 보여줍니다. 더 작은 정착지들, 더 적은 교회들, 더 적은 무덤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라집니다. 누비아 기독교 문명은 멸종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슬람 정복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 600년간의 인간 출혈 때문입니다. 후손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3가지 운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남성들은 종종 거세되었습니다. 우리가 논의했듯이 그들은 재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죽었습니다. 여정에서, 노동에서, 학대로부터. 셋째, 여성들은 흡수되거나 살해되었습니다. 하렘으로 들어간 여성들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민족성을 가졌습니다. 노예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정체성은 한 세대 안에 지워졌습니다. 이것이 대서양 노예 무역과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아메리카에서 노예들은 서로 재생산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오늘날 수천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런 공동체들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흡수되거나 거세되거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잊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마도 가장 교활한 억압 형태로 이동합니다. 총이나 칼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슬이나 채찍이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회계사였습니다.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을 통한 문화적 멸종은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느립니다. 그것은 세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적입니다. 지지야와
카라지를 소개합니다. 두 가지 세금입니다. 지지아는 인두세입니다. 모든 성인 비무슬림 남성에게 부과됩니다. 카라지는 토지세입니다. 비무슬림이 소유한 토지에 더 높은 비율로 부과됩니다. 이것들은 단지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도구였습니다. 문화적 대량 학살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수학을 봅시다. 비무슬림들에 대한 세율 50%에서 80%.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이 생산하는 모든 것의 절반에서 5분의 4를 가져갑니다. 무슬림들에 대한 세율 2.5%에서 10%. 차이를 보세요. 이것은 단지 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콥트 이집트의 사례 연구를 해봅시다. 이집트는 로마 시대부터 곡물 창고였습니다. 비옥한 나일강 계곡, 풍부한 수확. 7세기에 이슬람 정복이 일어났습니다. 콥트 기독교인들은 다수였습니다. 이집트 인구의 아마도 90%였습니다. 그들은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곡물을 재배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들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70% 곡물세, 회계 장부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래를 기록합니다. 한 농부가 100자루의 곡물을 수확합니다. 그는 70자루를 세금으로 양도합니다. 그에게는 30자루가 남습니다. 그는 내년을 위해 씨앗을 저축해야 합니다. 한 5자루 정도요. 그에게는 25자루가 남습니다. 그는 가족을 먹여야 합니다. 아내, 4명의 아이들, 1년 동안 25자루.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선택입니다. 아이들이 굶주립니다. 또는 누군가가 개종합니다. 아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그는 낮은 세율을 얻습니다. 그는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속권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법은 무슬림이 비무슬림으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땅은 사라집니다. 국가에 또는 무슬림 이웃에게로. 이것을 여러 세대에 걸쳐 곱하세요. 첫 세대, 일부 가족들이 개종합니다. 둘째 세대, 더 많이 개종합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더 적은 기독교인들은 세금 부담이 더 적은 사람들에게 분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세대, 티핑 포인트. 기독교로 남아있는 것은 경제적 자살입니다. 넷째 세대, 소수만 남습니다. 가장 완고하거나 가장 부유합니다. 오늘날의 결과를 보세요. 이집트는 한때 90%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약 10%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량 학살이 아니었습니다. 추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학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경제적 압력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의한 개종이었습니다. 세대마다 조금씩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의 지지야 의식을 논해봅시다. 이것은 단지 세금 징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례적 굴욕이었습니다. 절차는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비무슬림 남성은 세금 사무소에 와야 합니다. 그는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동안 그의 차례가 오면 그는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돈을 제시합니다. 세금 징수원은 그것을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손을 뻗어 남자의 목을 칩니다. 때립니다. 굴욕적인 타격입니다. 왜일까요? 꾸란 9장 29절을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굴복당할 때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목을 때리는 것은 굴복의 상징입니다. 당신은 열등합니다. 당신은 복종합니다. 당신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일어났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에게 평생 동안 이것의 심리적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매년 공개적으로 때려지는 것 당신의 아들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체계적인 결과를 수량화해 봅시다. 북아프리카 전역 7세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오늘날 99% 무슬림, 중동, 한때 기독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의 모자이크였습니다. 오늘날
압도적으로 무슬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부 정복, 일부 개종. 하지만 주로 경제학, 세대별 경제적 압력.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비무슬림이 되는 것을 더 어렵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마을 사례로 마무리해 봅시다. 이름은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보존되었습니다. 16세기 오스만 아르메니아입니다. 작은 기독교 마을 200가구. 그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냅니다. 첫 세대, 세금은 무겁지만 관리 가능합니다. 둘째 세대, 세금이 증가합니다. 일부 가족들이 떠납니다. 남은 사람들은 더 많이 지불합니다. 셋째 세대, 더 많은 가족들이 떠납니다. 세금 부담이 불가능해집니다. 넷째 세대, 마을이 버려집니다. 한때 200가구가 살았던 곳,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1000번 곱하세요, 10,000번 곱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전체 지역들이 인구가 감소했는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문명들이 사라졌는지입니다. 칼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회계사들에 의해서입니다. 전쟁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세금에 의해서입니다. 한 번에 한 가족씩 세대에 걸쳐서입니다. 안달루시아 유대인 기록들도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번영하는 공동체들입니다. 세대에 걸쳐 개종과 이주로 인해 수축됩니다. 경제적 압력에 의해서입니다. 사회적 제한에 의해서입니다. 법적 차별에 의해서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수, 기억,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돈과 수학이 문명을 지우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그들이 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이야기를 마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을 사용했습니다. 전체 문명들이 삭제된 방법을 탐구해 봅시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불교, 콥트교, 이 문명들과 문화들은 한때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제국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대학들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지워졌습니다.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히. 조로아스터교 숙청부터 시작해 봅시다. 7세기 페르시아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의 국교였습니다. 0년 이상 동안입니다. 아케메네스 제국 시절부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신교 종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불을 숭배했습니다. 영원한 불꽃들이 사원들에서 타올랐습니다. 일부는 수백 년 동안 타올랐습니다. 절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정복이 일어났습니다. 637년 CE에 카디시아 전투가 있었습니다. 642년에 니하벤드 전투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사산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적 말살이었습니다. 기록들은 약 40명의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 처형되었다고 말합니다. 40명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지식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사제들은 아베스타를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경전입니다. 그들은 의식들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사제를 죽이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성한 불들이 꺼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모스크들이 불사원들의 터 위에 지어졌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경전들이 불태워졌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 불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복자들의 불이었습니다. 가즈니의 마흐무드의 캠페인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는 가즈나비드 제국의 술탄이었습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입니다. 그는 971년에서 1030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를 습격했습니다. 17번의 별도 캠페인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지하드를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는 약탈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원들을 파괴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약 50영개의 힌두교 사원들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파괴되었다고 추정합니다. 50영개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50영개의 예배 장소들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지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평생 동안 파괴된 것입니다. 1216년 솜나트 사원에서 가장 유명한 습격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사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바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사원에는 거대한 링감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상징입니다. 귀중한 돌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흐무드는 도착했습니다. 그는 사원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링감을 부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제들이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엄청난 몸값을 제공했습니다. 상을 그대로 두면 금을 주겠다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우상 파괴자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왕이 아니라 그래서 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각들은 가즈나로 가져가졌습니다. 그들은 모스크 계단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매일 시바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상징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욕이었습니다. 심리적 전쟁이었습니다. 당신의 신을 가져다가 당신의 가장 거룩한 상징을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걷는 바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은 무력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무의미하다라고, 당신은 정복당했다라고. 콥트 언어의 멸종을 논해봅시다. 콥트어는 고대 이집트어의 마지막 살아있는 후손이었습니다. 파라오들의 언어입니다. 영년의 연속성입니다. 그것은 그리스 문자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집트어였습니다. 콥트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예배에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문학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이슬람 정복 이후 아랍어가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첫째, 행정에서 정부 문서들은 아랍어로 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상업에서 무역하고 싶다면 아랍어를 말해야 했습니다. 셋째, 교육에서 학교들은 아랍어로 가르쳤습니다. 넷째, 사회적 지위에서 아랍어를 말하면 더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더 나은 직업을, 더 많은 기회를. 세대마다 콥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17세기까지 그것은 거의 죽었습니다. 마지막 원어민 화자는 17세기 후반 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콥트어는 그녀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콥트교의 전례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암송할 뿐입니다. 의미 없이 0년의 언어적 연속성이 사라졌습니다. 언어 죽음이 문화 죽음과 같다는 것을 설명해 봅시다.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관입니다. 그것은 사고 방식입니다. 그것은 개념들을 인코딩합니다. 아이디어들을. 당신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어를 잃으면 생각들을 잃습니다. 콥트어는 고대 이집트의 개념들을 운반했습니다. 종교적 아이디어들, 철학적 개념들, 과학적 용어들, 그것들은 아랍어로 번역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른 문화, 다른 세계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죽었을 때 그 개념들도 죽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상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1193년 CE 날란다 대학의 불태움을 문서화해 봅시다. 날란다는 인도 비하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학습 센터들 중 하나였습니다. 5세기에 설립되었습니다. 전성기에는 10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0명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논리학, 문법, 의학, 형이상학을 가르쳤습니다. 도서관은 전설적이었습니다.
900만 권의 필사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개의 거대한 건물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르마군자, 라트나 사가라, 라트나다디. 그들은 각각 9층 높이였습니다.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텍스트들이 가득했습니다. 논리학, 문법, 의학에 관한 논문들, 수세기에 걸친 지식이었습니다. 1193년에 바크티아르 킬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델리 술탄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날란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승려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도서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도서관은 6개월 동안 탔다고 합니다. 6개월입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900만 권의 필사본들입니다. 각각 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각각 독특한 것입니다. 모두 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손실되었습니까?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불교 철학 사라졌습니다. 고대 과학 사라졌습니다. 의료 지식 사라졌습니다. 역사 기록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록할 사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승려가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티베트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몇 권의 텍스트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가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900만에서 몇 개, 그것은 바다에서 한 방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불교 멸종을 제시해 봅시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은 99% 무슬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1세기에서 7세기까지 아프가니스탄은 주요 불교 센터였습니다. 바미안의 거대한 불상들 한번 봤습니까? 아마 사진으로 봤을 것입니다. 탈레반이 2001년에 그것들을 파괴하기 전에,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상징들이었습니다. 실제 불교 문명은 훨씬 더 컸습니다. 수천 개의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스투파들, 사원들, 공동체들, 전성기에는 아마도 수만 명의 불교 승려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점진적인 정복이었습니다. 7세기부터 11세기까지 이슬람 군대들이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각 지역에서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개종, 지즈야 지불 또는 죽음. 불교 승려들은 지즈야를 지불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도승들이었습니다. 재산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종하거나 죽었습니다. 수도원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스투파들은 파괴되었습니다. 불상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텍스트들은 불태워졌습니다. 13세기까지 아프가니스탄의 불교는 사라졌습니다. 천년의 존재 지워졌습니다. 제로에서 수천 개의 수도원들로, 그리고 다시 제로로 오늘날 서구의 기억 보존과 대조해 봅시다. 우리는 데이터 손실을 애도합니다. 컴퓨터가 고장나면, 백업이 없으면 패닉에 빠집니다. 우리는 디지털 보존에 수십억을 투자합니다. 웹 아카이브들, 도서관들, 박물관들. 우리는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의 문화에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목표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른 문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만약 당신이 증거를 파괴하면 몇 세대 안에 사람들은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한때 조로아스터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가 한때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이 한때 불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억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워진 문명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 불교 아프가니스탄, 힌두교 파키스탄, 기독교 북아프리카,
기독교 중동, 이것들은 작은 공동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주요 문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술을 생산했습니다. 문학을, 과학을, 철학을,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단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유적들, 일부 번역된 텍스트들. 하지만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인간 지식의 거대한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의학적 발견들, 결코 읽지 못할 철학적 통찰들, 결코 보지 못할 예술적 창조물들, 그것이 문화적 대량학살의 진정한 비용입니다. 단지 사람들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았던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들이 창조한 것을, 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그것은 현재에서 삭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에서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포들, 아동 납치, 거세 산업, 죽음의 행진, 경제적 대량학살, 문화적 말살조차도 여성들에게 행해진 것에 비하면 창백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에는 적어도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렘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지만 여성들에게 행해진 것, 그것은 순수한 착취였습니다. 성적 노예 제도가 국가 산업이 되었습니다. 남성 내시 무역의 여성 대응물을 소개합니다. 산업화된 성노 예제도 관료화되고 합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골목에서의 비밀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 시장이었습니다.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가격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품질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무역 경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였습니다. 크림반도의 카파 항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의 페오도시아입니다.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그것은 주요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제노바인들이 그것을 운영했습니다. 나중에는 오스만인들이, 그것은 매년 약 20명의 사람들을 처리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과 소녀들이었습니다. 400년에 걸쳐 그것은 약 600만 명입니다. 경매 시스템을 묘사해 봅시다. 여성들과 소녀들은 카파에 도착합니다. 습격에서 포획되었습니다. 코카서스에서, 러시아 대초원에서, 발칸 반도에서 그들은 펜에 보관됩니다. 문자 그대로 가축처럼 그들은 먹이를 받습니다. 최소한으로 살아있게 충분히 경매일이 옵니다. 여성들은 밖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플랫폼에 섭니다. 구매자들은 그들을 검사합니다. 이빨을 확인합니다. 피부를 만집니다. 때로는 더 나쁘게 이것은 공개적입니다. 군중 앞에서. 굴욕은 의도적입니다. 나이 범위 12세에서 25세, 최고 가치 14세에서 16세. 이것을 다시 읽어보세요. 최고 가치는 14세에서 16세입니다.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수요가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처녀성 때문입니다. 젊음 때문입니다. 길들이기 쉬움 때문입니다. 민족성 기반 가격을 인용해 봅시다. 체르케스인들이 최고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미모로 유명했습니다. 밝은 피부, 밝은 눈, 그루지아 여성들도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슬라브 여성들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아프리카 여성들은 가장 낮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겹습니까? 인간을 그들의 민족성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이에 따라, 그들의 외모에 따라, 마치 그들이 상품인 것처럼. 왜냐하면 시스템에서 그들은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해군 장교들의 증언을 인용해 봅시다. 19세기입니다. 영국은 노예 무역을 진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지중해와 흑해에서는 덜 성공적입니다. 장교들은 카파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시장을 목격합니다. 그들의 보고서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 장교는 씁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묘사할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젊은 소녀들, 일부는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벌거벗겨졌습니다. 남자들이 그들을 검사했습니다. 마치 말을 사는 것처럼. 소녀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공포가. 이것은 쓰여질 수 있는 것을 넘어섭니다. 또 다른 장교. 나는 전쟁을 보았습니다. 나는 전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카파에서 내가 본 것만큼 나를 아프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노예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산업화된 타락이었습니다. 톱카프 궁전 하렘을 자세히 설명해 봅시다.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오스만 술탄들의 거주지입니다. 하렘은 개인적인 구역이었습니다. 술탄의 아내들, 첩들, 여성 친척들, 여성 하인들이 살았습니다. 전성기에는 2,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하렘에 살았습니다. 2,000명입니다. 한 남자를 위해서. 물론 술탄이 2,000명 모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조달 송장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스만 기록 보관소에 그것들은 거래를 나열합니다. 12명의 체르케스 소녀들, 건강 양호, 손상되지 않음, 8명의 그루지아, 여성들, 14세에서 18세, 미모를 위해 선택됨. 이것들은 공식 문서들입니다. 정부 기록들입니다. 목록에 있는 각 항목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딸입니다. 누군가의 자매입니다. 자살률을 강조해 봅시다.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화적 증거가 있습니다. 하렘에서 여성들이 자살했습니다. 목을 매달았습니다. 익사했습니다. 독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통제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선택, 영아 살해도 발생했습니다. 여성이 술탄의 아이를 낳지 않은 남자로부터 임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일부 여성들은 비밀리에 아이를 낳아 그것을 죽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탈출 시도에 대한 표준 처벌을 언급해 봅시다. 하렘에서 탈출하려는 여성. 그녀가 잡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좋은 경우 채찍질, 최악의 경우 죽음, 일반적으로 그 사이 어딘가 아마도 고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훈으로 만들기 위해서 체르케스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코카소스의 체르케스인들은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딸들은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노예 상인들이 정기적으로 체르케스 마을들을 습격했습니다. 특히 예쁜 소녀들을 찾아서 어머니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딸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너무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머니들은 절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딸들의 얼굴에 흉터를 냈습니다. 의도적으로 칼로 또는 뜨거운 철로. 흉터가 있는 소녀는 덜 가치가 있었습니다. 흉터가 있는 소녀는 안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체르케스 민요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불립니다. 내가 내게 주는 흉터는 어머니의 사랑이다. 네 얼굴에 새긴 이 자국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네 아름다움이 네 저주가 되지 않게. 내 손의 상처가 너를 구할 것이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야 하는 세상,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름다움이 죽음의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노예제도로 가는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만든 세상입니다. 전체 제국에 걸쳐 1천만에서 1,500만 명의 여성들이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수량화해 봅시다. 7세기부터 20세기까지 300년입니다. 연간 약 700명에서 500명입니다. 매일 약 21명에서 32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후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학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출산으로부터 현대 의료가 없는 출산은 위험했습니다. 노예 여성에게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많은 아이들이 주인의 자녀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이슬람 법에서 주인이 노예 여성과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는 자유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민족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한 세대 안에 어머니의 정체성이 지워집니다. 셋째, 많은 여성들이 재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불임이었습니다. 일부는 거부했습니다. 일부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임신을 예방했습니다. 일부는 영아를 살해했습니다. 노예 상태로 아이를 낳는 것보다 그것이 더 자비롭다고 느꼈습니다. 종교적, 법적 틀을 설명해 봅시다. 이것은 불법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종교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꾸란은 노예 소유를 허용합니다. 하디스는 그것을 규제합니다. 샤리아는 그것을 성문화합니다. 성적 소유권이 성문화되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여성 노예들과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동의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서들은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들은 주인의 권리를 명시합니다. 노예의 권리가 아니라 노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주인은 그들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덜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인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추적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국제 네트워크였습니다. 여러 출처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로부터 슬라브,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발칸 반도로부터 아시아,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인도로부터 각 지역에는 자체 무역 경로들이 있었습니다. 자체 시장들이, 자체 가격 구조들이. 하지만 그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카파의 노예가 이스탄불로 갈 수 있었습니다. 또는 카이로로, 또는 바그다드로. 찬지바르의 노예가 페르시아로 갈 수 있었습니다. 또는 인도로, 또는 아라비아로. 중개인들, 운송업자들, 경매인들, 구매자들의 전체 산업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익을 냈습니다. 각 단계에서, 포획에서, 운송에서, 판매에서, 재판매에서 한 여성이 여러 번 팔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애 동안 각 거래는 누군가를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종 성찰로 전환해 봅시다. 이 모든 잔악 행위들, 아동 납치, 산업화된 것에 죽음의 행진, 경제적 대량 학살, 문화적 말살, 체계적 강간, 이것들은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범죄는 단지 그들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나쁜 범죄는 그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있게 만든 방법입니다. 1. 700만 명의 희생자들을 위한 박물관이 없다는 기억의 말소를 폭로해 봅시다. 교과정이 없습니다. 기념비가 없습니다. 대서양 노예 제도와 비교해 보세요. 수십 개의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기념비들이, 수천 개의 책들이. 그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집니다.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공개적으로 논의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 역사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노예 제도는요, 침묵입니다. 왜일까요? 대서양 노예 제도에 관한 318개의 대학 과정들과 이슬람 노예 제도에 관한 3개를 대조해 봅시다. 318 대 3입니다. 100배의 차이입니다. 왜일까요? 한 역사는 더 중요합니까? 한 역사에 더 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까? 한 역사가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아니요. 차이는 희생자들이 아닙니다. 차이는 정치입니다. 대서양 노예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전합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가해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국가들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노예 제도는요, 그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그것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이슬람 혐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 억압을 논의해 봅시다. 경력을 잃은 학자들, 이 주제에 대해 쓴 것 때문에 살해 위협, 자금 지원 중단, 석유가 풍부한 기부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학들은 중동 기부자들로부터 수억 달러를 받습니다. 그 기부자들은 특정 역사들이 가르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단된 유엔 결의안들을 언급해 봅시다. 이슬람 세계의 역사적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들, 침묵된 다큐멘터리들, 방송을 거부당한 것들, 자유롭지 않은 노동이라는 완고거법들, 노예 제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왜 위험한지 설명해 봅시다. 그것은 현대 형태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리비아, 2017년 CNN은 노예 경매를 기록했습니다.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오늘날 걸프 국가들, 카팔라 시스템, 외국인 노동자들 여권을 빼앗깁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노예 제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따라서 역사를 인정하는 것은 현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편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더 쉬운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없었던 척하는 것입니다. 철학적 성찰로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생존자들이 있는 역사들을 보존합니다. 그것이 홀로코스트가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생존자들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자들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거세된 남자들은 자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노예 여성들의 자녀들은 주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정에서 죽은 사람들은 무덤조차 없었습니다. 개종된 사람들은 과거를 잊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기억을 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범죄였던 이유입니다. 증인들을 제거했습니다. 증거를 파괴했습니다. 기억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400년 동안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을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400년 동안 지속된 이유를 고려해 보세요. 그것은 단지 폭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합법화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상화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범죄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비즈니스로 보았습니다. 법으로 보았습니다. 종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망각을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조금 더 잊었습니다. 조부모들은 기억했습니다. 부모들은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의심했습니다. 손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 세대 안의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아는 것은 여러분이 자유, 종교, 경제, 도덕성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시스템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영속시키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역사가 어떻게 지워지는지 보여줍니다. 일어난 것보다 더 무서운 유일한 것은 그것이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700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체 문명들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잊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잔악, 행위들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그것이 성공적으로 숨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에도 힘이 있습니다. 14세기 동안 이 역사는
침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망각을 영속시킵니다. 그리고 망각은 반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입니다. 이것은 진부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리비아의 노예 시장들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걸프의 카팔라 시스템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인신매매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과거는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다시 잊을 것입니까? 그것을 불편하게 치워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공유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까? 역사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도록 선택할 때만 기억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하도록 선택할 때만 말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도록 선택할 때만 가르쳐집니다. 1. 700만 명의 목소리들이 침묵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비난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진실로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지워졌는지. 따라서 이것을 공유하세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더 배우세요. 침묵을 깨세요. 왜냐하면 침묵은 억압자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자유의 도구입니다. 지워진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납치된 소년들을, 거세된 남자들을, 사막에서 죽은 수백만 명을, 경제학에 의해 지워진 문명들을, 불태워진 도서관들을, 노예가 된 여성들을. 그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인정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이 들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운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문서들을 파괴한 사람들을, 증거를 억압한 사람들을, 침묵을 시행한 사람들을. 그들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경고로서, 교훈으로서, 망각의 위험에 대한 증거로서. 역사는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공유하세요. 이것이 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세요. 조용한 결말,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순간의 침묵. 그리고 나서 질문. 이제 여러분이 알았으니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역사의 무게가 여러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기억하는 것, 말하는 것, 침묵을 거부하는 것. 1. 700만 명의 목소리들이 침묵당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들을 위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움직였다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웠다면, 여러분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과거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잊은 역사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실들.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지원하고 새로운 영상들에 대한 조기 액세스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왜 가르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화를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대화가 기억의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기억하세요. 공유하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